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산 절대 사지마. 2. 미사일 4발의 부, 중, 1 모두 쫄았다. 3. 14억 시장 난리났다. 삼성 초대박.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바이든이 진짜 큰일 났습니다. 바이든을 향한 삼성의 진짜 보복이 시작되면서 이미 난리가 났는데요. 이번에는 쐐기를 박는 한국의 결정적인 한방이 나오면서 바이든은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넉다운되고 말았습니다. 최근 미국이 크게 공을 들인 필리핀마저 갑자기 미국산 무기, 특히 최근 우크라 게임체인저로 급유명세를 탄 미국의 하이마스를 대량으로 사려고 했는데 이를 전부 취소해버리더니 한국산 무기로 모두 대체한다는 폭탄 발표까지 하자 도대체 한국이 무엇을 했길래 놀라운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것인지, 한국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대반전을 만들어낸 것인지, 최근 미국에서는 기이한 현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까지 직접 나서서 빼앗으려 했던 폴란드 원전 수주. 최근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을 향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수력원자력과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의 원천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두고 소송 중인 웨스팅하우스의 패트릭 프레그먼 최고 경영자 CEO가 폴란드 현지 언론에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한국 원전이 폴란드에 지어질 일은 없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30일 폴란드 언론인 에너제티카24와 폴리시뉴스에 따르면 프레그먼 CEO는 26일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한국이 추진하는 원전 사업은 폴란드에서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형 원전이 미국의 수출 통제와 국제법을 위반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폴란드 같은 법치국가에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기술 채택을 검토하는 건 상상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폴란드 전력공사는 미국의 이러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퐁트누프 지역의 원전 사기를 짓기 위한 40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한국의 높은 지분 투자를 참여해달라고까지 요청했는데요. 보리치에의 동브로프스키 폴란드 전력공사 PGE 사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한수원은 투자 경험이 많고 한정된 예산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능력도 뛰어난 기업이라며 한수원이 합작법인의 지분 중 49% 정도를 투자해주길 바라고 있다고 밝히며 미국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국의 말을 따라 한국과 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됐던 폴란드 전력공사 사장의 파격적인 발표에 바이든은 어찌할 줄을 몰라 하고 있습니다. 동브로프스키 폴란드 전력공사 PGE 사장은 한수원과의 합작법인은 퐁트누프 원전에 대한 타당성 조사, 현장 조사, 환경 조사 등을 함께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이 법인을 세우려면 지분 투자율, 멤버 구성, 원전 설계 조달 시공 EPC 계약일 등 세 가지를 논의해야 하는데 이를 이번 방한 기간에 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값싼 에너지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인식이 폴란드 안에서 강해지고 있다며 2035년에는 첫 번째 원전을 시운전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며 이 프로젝트를 최대한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이를 가능하게 만들 유일한 곳이 바로 한국이라며 미국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뉴스 진행자가 그룹 방탄소년단 BTS이 미국 백악관을 방문한 것을 두고 미국의 위상을 떨어뜨린다며 조롱해 논란이 됐던 일 기억하실 겁니다. 미국 매체 롤링스톤 등은 미국 폭스뉴스 진행자인 터커 칼슨이 BTS가 최근 백악관을 찾아 반아시안 증오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과 관련해 조롱성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터커 칼슨은 이날 진행한 폭스뉴스 투나잇쇼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상황이 안팎으로 매우 나빠졌다. 그들은 무얼 하고 있나라며 오늘 백악관에 한국 팝 그룹을 초대했다라며 칼슨은 RME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오늘 반아시아 혐오 범죄, 아시아인의 포용, 다양성의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게 되어 매우 영광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반아시아 혐오 범죄에 대해 토론할 한국 팝 그룹을 모셨네. 잘했어 얘들아라고 조롱했습니다. 이어 BTS 초청을 두고 미국의 위상을 떨어뜨릴 것이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칼슨은 이후 트위터를 통해 해당 방송 영상을 공유하며 백악관의 상황이 너무 나빠서 언론조차도 더 이상 이를 무시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BTS들 이렇게 조롱한 미국 폭스뉴스 아나운서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여러분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이 아나운서 때문에 폭스뉴스는 1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벌금을 맞게 됐고, 결국 이 아나운서는 폭스뉴스에서 퇴출됐습니다. 한국의 BTS들 잘못 건드렸다가 무릎을 꿇은 곳은 미국의 폭스뉴스뿐만이 아닙니다. 호주 한 방송사가 그룹 방탄소년단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팬들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지난 19일 현지 시간 방송된 호주 채널 9 프로그램 2021-22는 세계적인 인기인 방탄소년단을 다루면서 인종차별적인 뉘앙스를 풍기며 조롱했습니다. 여자 진행자가 당신이 들어보지 못한 위대한 밴드를 소개한다며 방탄소년단을 한국의 원디렉션으로 언급하자 남자 진행자는 들어본 적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날 방송에서는 현지 코미디언 등 다수 출연진이 나와 비꼬는 말투로 방탄소년단을 언급했습니다. 이 그룹의 인기를 남북 문제에 빗대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자 아이돌을 좋아하면 한국 전쟁 문제가 없어질 수 있겠다. 한국의 뭔가가 미국에서 터졌다는 얘기를 듣고 걱정했다. 더 나쁜 거폭탄, 미사일보다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고 빈정댔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200분 1위에 오른 것을 두고는 한국인 중 최초로 미국에서 1위를 한 그룹이라면서도 인상적인 것은 그중 멤버 한 명만이 영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춤도 굉장하다. 노래는 패스할 수 있다며 한 멤버가 노래하다 실수하는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아울러 방탄소년단의 유엔 연설과 관련해서도 그 내용이 아마 헤어스프레이에 대한 것이었을 걸이라고 비아냥댔습니다. 심지어 한 출연자는 방탄소년단 팬들은 하드코어라면서 한 번은 이 멤버 중 게이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나를 엄청 공격했다. 그냥 수학일 뿐인데 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방탄소년단의 팬클럽, 아미가 대대적인 집단 행동에 나섰고 결국 문제의 호주 프로그램 채널 9은 영어와 한글로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무례나 불쾌하게 생각하셨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라고 말이죠. 자,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이든은 한국산 무기를 꾸준히 대규모로 사던 필리핀에 한국산 무기 대신 미국산 무기를 사라고 한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산 고속기동 포병 다연장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쟁을 뒤집은 게임 체인저라며 필리핀도 한국산 무기 대신 미국산 무기를 사라고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직접 보여주겠다며 최근 미군과 필리핀군이 함께 실시한 연합훈련에서 6발의 하이마스 실탄 사격을 실시했으나 단 한 발도 목표물을 명중시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며 대망신을 당했습니다. 31현지 시간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원에 따르면 미군과 필리핀군은 연례 연합군사훈련 발리카탄의 일환으로 지난 22에서 23일 필리핀 바스코섬 인근의 바시해협에서 실탄 사격을 포함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 기간 바스코섬에는 미군이 우크라이나의 지원에 높은 평가를 받은 무기인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과 스팅어즈 대공 미사일, 하이마스 등도 배치됐습니다. 발리카탄 훈련은 지난 2016년 필리핀에서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친중 행보를 벌이면서 해마다 규모가 축소돼 실시됐으나 작년 6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훈련이 다시 확대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중국 해군의 공격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중국 군함을 가정한 선박을 목표물로 삼아 실사격 훈련도 실시했는데요. 미군은 목표물인 선박에서 12마일 약 20km 떨어진 바스코섬에서 모두 6발의 하이마스 로켓을 발사했으나 6발 모두 목표물을 빗나갔다고 디펜스원은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기간 필리핀과 폴란드, 사우디, 이집트, 스웨덴, 아랍에미리트 등 7개국 군방산업계 관계자 50여 명의 참관 아래 한국이 개발한 천무의 성공적인 발사가 공개되며 한국과 미국산 무기를 비교하는 전세계 언론들의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토록 자랑하던 하이마스는 고작 20km 떨어진 거리에서 한국의 천무는 무려 200km를 날아가 표적에 모두 명중했습니다. 이미 개발이 완료된 사거리 180km의 기존 전술지대 지유도 무기 KTSS는 그동안 고정형 발사대로만 발사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사거리가 향상됐을 뿐만 아니라 기동성이 높은 천무 발사 차량에 탑재가 가능한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는 것.
최대 사거리 80km인 230에서 239mm 로켓탄 둥을 운용하는 천무는 북한 장사정포 사정권 밖에서 도발 원점을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필리핀 현지 전문가들은 필리핀 정부가 미국과의 하이마스 계약을 모두 취소해버리고 한국으로부터 천무를 대규모 수입할 것이라 전망했는데요. 이러한 파격적인 결단을 내린 곳은 필리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가 대규모 원전 수주를 미국의 뒤통수를 치고 한국에 몰아준 데 이어 무기도 미국 대신 한국을 택했습니다.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27일 현지 매체 폴스카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의 잠재적 도입 및 공동개발에 관해 한국 파트너와 논의하고 있다며 미국의 하이마스 대신 한국의 천무를 선택했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 한국 해군이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 북한은 물론 중국과 일본까지 초긴장 상태라고 합니다. 해군의 최근 행적을 살펴보면 무려 항모전단 확보까지 염두에 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해군의 큰 그림이 완성되면 미군까지 등에 업은 한국이 동북아의 제공권 재해권을 거머쥐는 엄청난 군사력들 손에 넣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과 미국이 합동으로 스텔스 전투기 F-35A의 비행 훈련을 진행했는데요. 세계 최강이라고 일컬어지며 오직 미국만이 보유하고 있는 F-22를 제외하면 F-35A가 5세대 전투기 중에서는 가장 압도적인 성능을 지니고 있다 보니 북한은 이들이 하늘에 떠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서 전쟁하자는 거냐고 발끈하며 M1 바다에 방사포나 몇 발 쏘고 말았죠. 이렇듯 한국군은 차세대 전장을 지배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제공권을 장악하기 위해 항공병력 운용 능력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최근 영국에서 특별한 선물이 한국에 도착했다. 초도 비행에서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4발을 탑재할 것이라고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세계 최강의 공대공 미사일로 일컬어지는 미티어가 탑재되는 것만으로 4.5세대 전투기를 5세대 전투기와 대등하게 싸울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성능을 지니고 있으며 한국이 이를 아시아 최초로 운용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곧 4.5세대 전투기인 KF-21도 실전에서는 현재 중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J-21은 물론 중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J-20이나 FC-31 역시 잡아낼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일각에서는 시뮬레이션 결과 미티어를 탑재한 KF-21이 스텔스 성능을 발휘하지 않고도 J-11과의 40대 45이전은 7기의 손실로 전기 격추, J-11 8기, J-28기와의 8대 16 몰이전에서도 1기 손실로 전기 격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KF-21의 개발이 발표됐을 때 중국의 네티즌들이 KF-21은 기껏해야 4.5세대이기 때문에 자국의 5세대 전투기에겐 상대가 되지 않는다며 깎아내렸던 것을 생각하면 한국의 저력을 얕보고 방심하다가 큰 코 다친 셈입니다. 더군다나 J-20이나 FC-31에 투입된 기술은 중국이 자체 생산하지 못한 부분이 많고 성능 역시 중국이 5세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뿐이지 전문가들은 그다지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영국을 포함한 유럽 6개국이 참여한 범유럽 미사일 개발업체 MBDA-기 개발한 미티어는 램제트 추진 시스템을 탑재한 현존 유일의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마하 4.5의 속도로 200km를 날아가는 미티어는 로켓 엔진이 아닌 램제트 엔진을 탑재함으로써 연료 산화제를 실을 필요가 없고 자유자재로 엔진 가동과 출력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로켓 엔진을 채용하는 기존 공대공 미사일은 비행 도를 연소가 종료되고 그 후로는 관성 비행을 하기 때문에 사거리는 물론이고 정확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문제점이 있었죠. 하지만 덕티드 로켓이라는 램제트 엔진의 일종을 채용하는 미티어는 발사 직후 연료를 전부 연소하지 않고 순항 단계에서 엔진의 발전을 조절하여 연료를 절약합니다. 이를 통해 엔진 연소와 관성 비행을 반복해 사정거리를 연장하는 동시에 연료를 남겨뒀다가 미사일이 표적에 적중하기 직전 종말 단계에 급가속시켜 미사일 회피를 극도로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티어는 공대공 미사일 중 가장 넓은 회피 불능 구역 NEZ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양방향 데이터 링크 시스템과 능동 X밴드 레이더 시커를 탑재하고 있어 파일럿이 전투기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명중할 때까지 유도해줄 필요가 없는데요. 덕분에 파이어 퍼게트, 즉 발사 후 망각을 완전히 구현하여
파일럿이 목표물만 빠르게 제거하고 적 방공망에서 이탈할 수 있죠. 일단 발사되고 나면 자체 레이더, 다른 전투기, 조기 경보 동제기, 지상과 해상의 레이더들과 연동해 타겟 정보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플레어나 체프 같은 기만체를 무시하고 정확한 목표를 재타겟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에 힘입어 근접 신관과 파편 폭발 탄두를 탑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충돌 지점 또는 최적의 요격 지점에서 폭발시켜 최대한의 살상력까지 확보할 수 있었죠. KF-21은 원래는 미국제 AIM-120 AMRAAM과 AIM-9 사이드와인더를 탑재할 계획이었지만 미국의 정책상 이미 전력화된 전투기를 대상으로만 공대공 유도무기를 내어주다 보니 새롭게 개발되는 KF-21에는 수출 허가가 나지 않았죠. 그 와중에 영국과 MBDA가 유로파이터와 라팔, 그리펜에 이어 한국의 KF-21을 미티어의 실전 성능 확인용 전투기로 선택했는데요. 공대공 유도무기의 자리가 덜컥 비어버린 한국 입장에서는 영국이 준 선물 같았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참에 상위 호환인 영국의 미티어, 독일의 IRIS-T를 시스템에 통합시키는 계약을 체결했고 미국도 뒤늦게 AMRAAM과 사이드와인더의 통합을 허가해줬다고 합니다. MBDA와 방사청 계획에 따르면 미티어의 KF-21 체계 통합을 거쳐 2026년부터 양산되는 KF-21의 공대공 공대지형인 블록 1부터 미티어를 장착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KF-21은 4종의 강력한 공대공 미사일을 모두 호환할 수 있는 전투기가 되었고 추후 국산 공대공 미사일까지 개발되면 5종 호환까지 가능해지므로 무기 수출 시장에서도 매력적인 상품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의독침, 고순도치 가시 혹은 중항모 킬러에 비유되는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을 KF-21에 탑재 가능한 사양으로 개발 중이라는 소문도 돌고 있는데요.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에 그러한 별명이 붙는 이유는 대함 미사일이 해상의 함정, 그 중에서도 항공모함을 공략하는 무기이고 단 한 발로 전투기 수십 대의 모함을 제거할 수 있는 뛰어난 가성비를 갖추고 있어 군사력에서 밀리는 상황조차 뒤집을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공대함으로 운용했을 때가 특히 표적에 가장 접근하기 쉬운 만큼 멀리서 쏘게 되는 지대함이나 함대함보다 훨씬 뛰어난 명중률을 보이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러한 공대함 미사일을 해군이 공대함 2 유도탄 2라는 이름으로 개발 중이라는 소식과 더불어 국방과학연구소가 발간하는 개간 국방과학기술 플러스에선 그 개념도까지 등장했는데요. 보다시피 해군의 큰 그림은 이제 더 이상 북한 따위를 상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님이 명확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도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젠을 진수하며 남중국해에서 미군과 대치하고 있는 중국의 항모전단을 상대하기 위한 것이죠. 최근엔 이에 쐐기를 박는 소식까지 들려와 중국이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지난 15일 해군이 준장급인 제6항공전단을 소장급 부대로 격상해 해군 항공사령부로 재편하고 해상 항공작전 통제권을 부여한 것이죠. 이에 따라 항공작전을 통제받는 전단급 부대에서 작전을 동제하는 사령부급 부대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특히 해상 항공작전 협의체 MAOCC를 새롭게 운영하여 평시에 미 해군 제7함대 등과 해상 쪽의 임무 공조를 강화하고 전시에도 연합해상 항공작전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해군 항공사령부는 해상 경계 작전의 핵심으로 적 잠수함 위협 대응을 비롯해 해상 항공작전 계획 수립, 교육훈련, 정비, 군수지원, 관제 및 운항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해상 초계기 P-8A 포세이돈, 해상 작전 헬기 MH-60R 시호크, 기뢰 탐색 제거용 소해 헬기, 함정 탑재 정찰용 무인기 UAV 등이 새로 도입되면 이 부대에서 운용하게 됩니다. 2023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6대가 도입되는 포세이돈은 최대 탐지 거리 800km의 ANAPY-10 레이더를 갖췄고 최고 속도 시속 907, 순항거리 7500, 작전 반경 2200여 km에 하폰 미사일과 어뢰 등으로 무장합니다. 오는 2025년까지 12대를 도입하는 시호크는 54 경어뢰와 AGM-114 헬파이어를 기본 탑재하고 ANAPY-153 레이더를 장착해 수면 위로 올라오는 잠만경을 자동으로 잡아내 즉시 타격하는 성능을 지니고 있죠. 이렇게 해군은 이미 운용하고 있는 세종대왕급과 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 더해 해상 항공작전에 필요한 사령부, 항모를 호위하는 잠수함 초계 능력, 항모를 타격할 공대함 미사일,
함재기끼리의 도그 파이트를 상정한 공대공 미사일까지 확보하며 중국의 항모전단 구성을 하나하나 격파할 수단들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더 나아가 한국형 경항모 사업인 CVX가 완성되고 아직까지 소문으로만 떠도는 KF-21의 함재기형인 KF-21 네이비까지 해군이 모두 손에 넣게 된다면 항모전단의 조건이 전부 갖춰지게 되죠. 현재 한국의 군사력 순위는 6위, 해군력 순위는 13위. 하지만 항모전단을 확보한다면 군사력 3위, 해군력 2위로 손꼽히는 중국의 오금까지도 저리게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군사력 세계 1위 미국의 우방인 만큼 중국과 맞붙게 돼도 전혀 밀리지 않는 힘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최근 개봉한 영화 탑건, 매버릭이 훌륭한 만듦새 덕에 흥행 돌풍을 일으키면서 전투기 파일럿에 대한 젊은이들의 관심이 아주 많아졌는데요. 미 해군이 전작인 탑건 상영 시 영화관 앞에서 적극적으로 모병을 했더니 모병률이 500% 상승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미 해군은 올해 모병 목표인 수병 4만 명과 장교 3,800명 확보를 위해 영화관의 모병관을 다수 파견했다고 합니다. 한국 역시 공군이 배우들에 대한 행사와 시사회에 파일럿들을 투입하는 등 영화와 연계한 모병 자원 확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극중 등장하는 주인공이 항모전단에서 활약하는 것을 보고 한국에는 해군 항공대가 없다는 것을 모른 채 해군에 입대 신청을 했다는 이야기가 떠돌기도 했죠. 36년 전 탑건 촬영에 참여했거나 출연한 미 해군 조종사들 중에는 훗날 미 합동참모차장, 태평양 사령관, 심지어는 나사의 우주비행사가 된 사람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한국이 항공모함을 확보하고 항모전단을 꾸리게 된다면 폴란드가 약 4개월 전에 한국과 무기 계약을 체결한 후 화웨이 전략을 따라했던 샤오미가 최악의 위기에 빠져 화제입니다. 주력 시장이던 인도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하는가 하면 화웨이가 야심차게 추진한 신규 사업에서 충격 사건이 벌어져 샤오미의 미래 가능성마저 끝장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삼성의 초대박이 예상되는데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샤오미의 운명은 화웨이처럼 될 것이란 글들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휴대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기차 사업에 뛰어든 바 있습니다. 2019년 4월 상하이 오토쇼에서 자동차 사업 진출을 발표했고 화웨이 창업주 런정페이는 자동차를 직접 만들지 않고 기술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미중 갈등 속에 화웨이 스마트폰 판매는 급감했고 2021년 매출이 전년 대비 30% 가까이 줄어들며 위기를 느껴왔습니다. 이에 직접 전기차 생산에 뛰어들며 매출을 끌어올리려 했던 것입니다. 2021년 4월 중소자동차 기업 사이리스와 1호 전기차를 내놨는데 1회당 주행거리가 짧은 데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마저 잘 되지 않아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첫 해 팔린 전기차는 8,000대 정도로 사실상 실패로 끝나버렸죠. 화웨이가 목표로 잡았던 연간 판매량 30만 대에도 한참 못 미쳤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사이리스와 손잡고 고급 SUV 전기차 모델 i2 M5를 선보였습니다. 화웨이가 직접 차량을 디자인하고 엔지니어링, 판매까지 말기로 하며 기대감을 키웠던 상황입니다. 테슬라를 뒤엎고 유럽 고급차를 뛰어넘겠다며 6천만 원대에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출시 첫 달, 고작 3,000대 정도가 팔려 순위 12위로 충격을 줬습니다. 중국 전역에 1,000개 이상의 전기차 매장과 체험센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었지만 200개도 채우지 못한 채 관심박으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몰락을 부추겼던 더 큰 사건은 작년 6월 화웨이 전기차 전시장에서 큰 불이 나며 2명이 사망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전기차 폭발이 화재로 이어졌는데 직전까지도 이상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매장 안에 전시돼 있던 i2 M5 차량은 불에 타 뼈대만 남아 버렸습니다. 결국 지난해 전기차 판매량은 7만 6천 대로 1% 점유율을 보였고 이는 중국 최강이라고 불리는 화웨이 명성에 치명적인 먹칠을 했습니다. 화웨이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또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작년 8월 배터리 1위 기업 CATL 및 창안자동차와 협력해 전기 SUV 아바타 11을 출시했던 것입니다. 새 회사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제작부터 최첨단 기술을 총동원해 중국의 국가대표급 전기차 제작을 목표로 했습니다.
화웨이는 자사의 자율주행 개발팀 1000명을 아바타 공장으로 보내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자물주행 시스템과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말겼으며 창안 자동차는 자동차 설계와 생산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CATL은 모든 역량을 끌어모아 주행거리 680km의 배터리를 준비했죠. 각 분야 최고 기업 세고디 함작한 브랜드를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중국 내 전기차 1위 기업 비아디는 물론 테슬라, 지리자동차 등의 강력한 대항마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화웨이는 최고 수준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데 기술적 한계를 느꼈고 올해부터 전기차 구매 보조금마저 중단돼 판매량이 급감하는 문제까지 터졌습니다. 결국 화웨이는 지난달 말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넌정페이 화웨이 창업자가 전기차 사업 중단을 선언한 것입니다. 현재 생산 중인 전기차의 화웨이 로고 사용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런 불허 조치는 5년간 유효하다고 명시했습니다. 30년 이상 구축한 화웨이 브랜드가 마음대로 남용돼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전기차 분야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점을 직감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현재 화웨이의 운명을 따라가고 있는 기업은 샤오미입니다. 샤오미 스마트폰에서 충격적 사건이 나오고 있으며 이는 향후 전기차 사업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에서는 샤오미 스마트폰이 폭발해 어린 소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인도에서 홍미노트 5가 폭발하는 사고가 났는데 동영상 시청에 따른 과열이 유력한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폭발 사고가 났을 때 소리가 너무 커 불꽃놀이 폭죽으로 착각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인도에서는 해당 사건이 크게 부각되며 절대 샤오미 폰을 쓰지 말라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이번 사건이 보도됐는데 심각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너무 놀라서 손이 벌벌 떨린다. 인도에서 샤오미 사업은 골 실패로 끝날 것이다. 샤오미. 이건 브랜드를 부수는 사건이야.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샤오미 스마트폰 폭발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0년과 2021년 인도에서는 흑미노트 7과 홍미노트 9에 불이 났고 사용자가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작년에도 쪽발 사고가 잇따랐는데 해당 사례가 수시로 올라오며 충격을 줬습니다. 폭발 후 가운데가 크게 벌어져 파손 정도가 엄청남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인도의 한 유명 유튜버는 샤오미 폰 때문에 지인이 숨진 일을 언급하며 베개 옆에 두고 잠을 잔 후 이것이 폭발해버렸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 네티즌도 폰이 폭발해서 저 정도 파괴력이 나오냐며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도 샤오미 폰이 불에 타는 모습이 영상에 찍혀 화제가 됐습니다. 스마트폰을 침대에 두고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폭발했고 연기가 계속 나는 상태로 스마트폰과 주변을 태워버렸습니다. 이번에 불이 난 모델은 2021년 구입한 비교적 최신 폰인데 샤오미는 또 고객 잘못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샤오미 폰 폭발 사고는 자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 중국인은 샤오미 폰이 폭발해 다리 쪽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고 폭로했죠. 출근한 지 5분이 안 됐을 무렵 바지 주머니에 넣어뒀던 샤오미 폰이 폭발하자 재빨리 바지를 벗어 이를 꺼냈지만 다리는 심각한 화상을 입은 뒤였습니다. 충전 중 폭발 사고도 자주 발생했고 이를 환불하기 위해 비닐봉지에 넣은 채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는 일도 허다합니다. 샤오미 폰의 실체를 알게 된 인도인들은 삼성 스마트폰 기능에 대해 신께 감사하다는 글들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배터리를 보호할 수 있게 설정된 다양한 기능에 감탄하는 중입니다. 이는 인도 시장에서 삼성과 샤오미의 문명을 크게 바꿔놓고 있습니다. 1분기 인도 시장 브랜드별 점유율을 보면 삼성은 작년과 올해 1위를 지켰고 샤오미는 23% 점유율을 해서 16%로 급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삼성은 지난해 4분기 인도 시장에서 1위를 달아난 데 이어 갤럭시 S23 출시에 힘입어 또다시 1위를 유지했습니다. 하이엔드 제품인 갤럭시 울트라 판매물은 전년 동기 대비 247%나 급증했죠. 애플의 고가 제품 점유율이 50%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괄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인도에서 고가 스마트폰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1분기 74만원 이상 폰이 66% 성장했고 49만원에서 74만원 폰도 60% 이상 많이 팔렸습니다.
반면 샤오미가 강세를 보였던 49만 원 이하 저가폰 수요는 33% 감소했죠. 게다가 최근 인도 법원은 9천억 원 가량의 자산 압류를 풀어달라는 샤오미의 요청을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4월 인도 당국이 샤오미가 수년간 3곳의 해외 법인에 불법 송금 사실이 있다며 9천억 원 상당의 자금을 압류한 상태였는데 이를 정당하게 본 것입니다. 위반 사실이 확정되면 탈세 금액의 3배 이상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삼성은 인도에서의 선전에 힘입어 전세계 1위까지 차지했습니다.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3% 역성장을 나타냈는데 그럼에도 삼성전자 스마트폰 출하량은 6천만 대 22%를 기록하며 선방했고 애플은 5,800만 대 21%로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반면 샤오미는 현재도 하락세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샤오미가 믿고 있던 중국 시장마저 찬바람이 불며 희망이 꺾이고 있습니다. 올 분기 중국 시장 스마트폰 출하량은 6,700만 대로 전년 대비 11%나 감소해 있습니다. 이는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소비자들이 저렴한 스마트폰 구매도 꺼린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은 예상을 뛰어넘는 4.5%를 기록했고 중국 정부는 민간 수요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놨지만 소비 침체를 막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 매체들은 1분기 샤오미 폰 판매는 22% 하락한 반면 삼성은 세계 1위에 복귀했다며 부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본 중국인은 샤오미가 인도 시장에서 발목이 잡힌 것이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샤오미의 해외 매출 비중은 51% 정도인데 그중 인도는 상당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인도에서 판매되는 샤오미 폰 99%가 현지에서 생산된 것이고 샤오미 TV 또한 인도에서 100% 생산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샤오미가 인도에서 철수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떨고 있습니다. 2020년 인도와 국경 분쟁 후 긴장 관계가 지속되는 것도 불리한 내용입니다. 당시 접경 지역에서 인도군과 중국군이 충돌해 수십 명이 사망했는데 그 후 인도에서는 중국산에 대한 불매가 거세게 일었고 인도 정부는 이를 빌미로 중국 IT 업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위챗이나 틱톡 등 중국 스마트폰 앱 300개를 금지했으며 샤오미나 중국 통신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대거 진행하고 있습니다. 샤오미는 지난해 53조 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4% 감소한 수치입니다. 순이익은 1조 6천억 원 정도로 전년보다 61%나 감소했죠. 샤오미는 스마트폰이 몰락해 가자 화웨이처럼 전기차에 뛰어든 바 있습니다. 2021년 3월 전기차 시장 진출을 공식 선언했고 10년간 최소 10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이미 5,700억 원을 투자했는데 연구개발 인력만 2,300명에 달합니다. 올해도 전기차 분야 연구개발에 총 3조 8천억 원을 쓸 예정입니다. 샤오미가 조성한 전기차 펀드는 2조 원에 목박합니다. 샤오미 전체 매출에서 스마트폰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0% 이상입니다. 하지만 이를 소홀히 해 순이익이 파탄나고 있는데 이는 전기차에 투입할 자금마저 바닥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달 상하이 모터쇼에 샤오미 회장이 깜짝 방문하며 내년부터 5,600만 원짜리 전기차 생산 계획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화웨이처럼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터리 또한 CATL 제품 탄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24년 상반기 전기차를 양산하고 첫 해 10만 대, 3년 내 90만 대 판매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금난에 허덕이며 올해 6,000명 감원을 예고했는데 샤오미 전체 직원 수가 3만 5천 명이를 감안하면 20%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샤오미 스마트폰에서 잇따라 쪽발 사고가 터졌고 이는 향후 전기차 사업에서도 쪽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샤오미는 배터리 완충 시간이 5분밖에 걸리지 않는 기술을 홍보했지만 오히려 발열 및 폭발 위험을 높여온 바 있습니다. 샤오미는 현재 약 200여 개의 자동차 관련 특허를 보유 중으로 베이징의 RT센터를 포함해 연 30만 대 생산 공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안전성이 무시된 채 과장된 홍보에 치우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화웨이를 따라 선택한 전기차 사업. 과연 샤오미는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